네, 코하 1월 26일 월요일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어지러운 국제 정세로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의 유출세도 강하고 미국 정부의 또 셧다운 가능성까지 불거지고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측하고는 있지만 이번 주에 있을 이 1월 FOMC 결과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1월 마지막 주 코벤저스 두 기자와 함께 코마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투데이 이은주 기자,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 흐름을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키보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인 RSI 라인 많이 올라왔습니다. 300선을 뚫은 모습인데요. 다만 이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이 함께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락세 유지하고 있고 장단기적으로는 혼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봅니다. 네, 현재 59.15%로 금요일 59.2%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 나타나고 있고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6.29%입니다. 금요일 저녁 6.19%였는데 상승했죠. 좀처럼 이 6%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는 8.36%입니다. 금요일 방송 시 22.16%였는데 하락했죠. 중장기적으로는 횡보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1.83%입니다. 금요일 0.53%보다는 상승하긴 했지만 단기적 관점으로는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 차트 내용은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에 입장 중인 우리 웰컴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지금 수현 기자도 들어와 있고 땅베니님, 퓨튜브님, 스톤에이지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궁금한 코인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기자님들께서 열심히 찾아와 주시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형님부터 살펴봐야겠죠. 이 주말 사이 이 3% 가까이 빠진 비트코인입니다. 그래도 오늘 조금 반등을 해줘서 다행이긴 한데 87,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현재 비트코인 상황 좀 살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가 1000스닥을 갔는데 코스닥이. 그러니까요. 7%가 올랐어요. 와,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무슨 20%씩 오르더라고요. 1000스닥에 안착했는데 예. 현재 같은 시간 비트코인 가격 87,000달러.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죠. 박탈감과 소외감이 좀 크게 드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럴 때일수록 사실 조금 더 냉철하고 정확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냥 지난 한두 달 동안 주말 사이에는 사실 지정학적 이슈가 늘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가 사실 굉장히 바쁜 한 주간의 증시 일정인데 FOMC도 있고 또 빅테크가 대부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컨퍼런스 콜 같은 날짜에 잡혀 있죠. 지금 AI 버블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다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번 주 발표하는 기업들 실적 안 나오면 주식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호재로 작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꽤 크다. 오히려 주식이 흔들리면 금이라던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 안전자산 원자재 가격들한테 힘이 더 쏠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AI 버블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같이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실적이 좋아도
좋아도 수급이 또 좋으면 또 좋은 대로 네. 우리한테 안 오고 그쪽으로 가니까 안 좋으면은 다 같이 손잡고 또 내려가는 거고 네. 뭐 이래나 저래나 사실 우리가 가져갈 호재성 이슈는 없는 없다. 네,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FOMC가 있습니다. FOMC를 앞두고 롱 포지션이 지금 97%가 또 정리가 되면서 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 86,000달러까지 한 차례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금리 동결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리 동결 때문에 시장이 무서워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파월 의장이 도대체 무슨 또 그쵸. 코멘트를 내놓을지 이 부분에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미국 경제 위기설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지금 미국 정부 자체에 대한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한번 급부상되고 있는 부분도 좀 정치적인 변수, 불확실성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서는 미국 정부가 다시 한번 셧다운 들어갈 가능성 있다라는 확률이 80%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셧다운 들어가게 되면은 뭐 SEC라던가 주요 이제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기관들이 다 같이 문을 닫으면서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차례라도 빨리 금리 인하가 나와줘야 되는 시점에서 네.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결론적으로 정부 셧다운 그리고 코인 시장에는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이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M7 빅테크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네. 지금 기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주말 사이에 86,000 터치하고 왔는데 만약 86,300선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네. 한 번에 8만 달러 초반까지도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구간에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여러분께서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시장 안에서의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공포 탐욕 지수 현재 공포 구간에 위치해 있어서요. 네. 지수는 25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미국 쪽에서만 불어오는 거시경제 그리고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지만 사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지정학적 변수는 바로 이 일본 엔화 쪽의 이슈였습니다. 일본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일본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나서 맞습니다. 엔화가 갑자기 좀 떨어졌는데 네. 이거에 근데 미국과 일본이 갑자기 개입을 한다 하니까 막 급등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외환 시장에서 엔화가 네. 하루 만에 1.6%나 뛰면서 달러당 155엔땡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네. 어느 정도냐? 실제로 일본이 외환 시장에 개입했을 당시랑 같은 환율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측에서도 충분히 개입할 만한 요지가 있는 숫자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뉴욕 연은에서도 엔화 관련 트레이드 체크까지 지금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 심리가 다시 한번 위험 자산 시장을 또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암호화폐 같은 자산들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왔는데 만약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이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개 좀 다양하게 벌려놨었던 포지션들을 강제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네. 그 유동성이 코인 시장에서 다시 한번 외부로 빠져나가는 변수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엔화 이슈 또한 시장에는 부정적인 소식으로 현재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시작 전에 주말 이틀 동안 이런 유동성적인 부분들, 거시경제 이슈들, 그리고 지정학적 또 정치적 리스크가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 차례 흔들었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 네. 비트코인이 9만 달러에서 8만 6천 달러까지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면서 되려 수혜를 봤던 쪽이 있죠. 바로 금이에요 또? 5천 달러를 돌파한 이게 진짜. 미스터 골드. 금 좀 있으세요? 금 없어요. 돌반지 이제 없으세요? 금리도 없고. 금리도 없으시구나. IMF 때 제 그 돌반지 팔았대요. 어머니 어머니가. 파셨구나. 예. 근데 외아들이신데. 그쵸. 금도 없는데.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금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5,02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무려 최근 일주일 동안 금이
8%나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400 넘게 상승을 한 상황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요인들이 결론적으로는 리스크 회피 모드로 전환이 되면서 금의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뭐 금리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뭐 정부 재정이 계속해서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튀어오르면서 결국 투자자들이 딱 하나를 선택한 안전 피신처가 바로 금이 된 것 같고요. 때문에 뭐 금뿐만 아니라 옆집 은까지도 같이 가격 폭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100 돌파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와. 이렇게 단기적으로 근데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언제 미끄러져도 사실 이상하지는 않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 엔캐리 트레이드까지 불거진다, 미국 정부 셧다운한다, 금의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고밖에 사실은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라 저도 지금에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에라도 금은? 골드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제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금에 대한 포모 심리가 아직도 충분히 사람들을 자극할 만한 모멘텀들이 남아 있다는 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친구가 은행 쪽에서 일을 하는데 금 관련된 상품을 내놨나 봐요. 그게 사이트가 팔렸대요? 마비가 될 정도로 지금 수요가 엄청나대요. 그러니까요. 금이 그때 $3,000 막 온스당 돌파할 때도 경제 뉴스 전반적으로 다 도배됐었던 게 막 종로에 줄 서서 금을 사고 있다. 한참 작년에 그런 뉴스 많이 다뤘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뭔가 한풀 꺾이는가 싶었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벌써 $5,000를 돌파한 게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홀로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 금을 크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사람들이 금을 선택하는 이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 복합적으로 적용돼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거잖아요. 금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금의 한계를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은 한계가 있는 자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물이 있기 때문에 금 같은 경우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 2위로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국이거든요. 근데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37%의 금의 양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왜요? 미국 뉴욕 연준 금고에 맡겨져 있어요. 미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독일이 맡긴 건가요? 그렇죠. 뉴욕 연준 금고 이걸 분산해 놓는 거죠. 한 국가에만 이렇게 다 몰빵돼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분산화를 시켜놓는 건데 전체 본인들의 보유액 중에 37%가 뜬금없이 뉴욕에 가 있는데 이 뉴욕에 가 있는 금액을 환산해서 치면은 거의 한 280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280조 원이요?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트러스트월티한 인물이냐. 그러니까 내 돈이 지금 미국에 있기는 한데 지금 미국의 주인이 트럼프잖아요. 근데 내가 원할 때 정말 이 금을 가져갈 수 있을까를 독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실제로 안 준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베네수엘라 때만 보더라도 2019년에도 베네수엘라가 본인들의 금을 영국에 맡겨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돈 달라. 우리가 맡긴 금 주세요 하니까 영국이 막 정치적인 이유를 대면서 안 줬어요.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건데 못 받는 거예요. 미국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동맹국이지만 독일과 뭐 미국 다 동맹국이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과연 남의 나라 금고에 맡겨져 있는 금을 우리가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 자체는 내 것이지만 이 금고 열쇠를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리스크가 상당하다라는 거고 때문에 최근에 금 보관지가 원래 이제 런던, 뉴욕 이제 이런 데 주요 이제 요충지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금의 중심화를 비서구권으로 좀 이탈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본인들의 국가나 아니면 중국 쪽으로 옮기려는 흐름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또 웃긴 댓글이 올라왔나요? 아니요, 지금 왜요? 우리 큰손 물건님께서 물건님 지금 보셨나요? 또 슈퍼챗 3번 쐈어요 지금. 썼어요? 그 사이에 3번. 7,500원. 은주 기자님은 금보다 귀합니다. 금보다 은주 코인 발행이 시급합니다. 발행 시 비트 다 팔고 올인하겠대요. 그리고 은주 기자님 또 영어도 잘하신다고. 근데 중국어도 잘하세요, 은주 기자님. 어디서 뭘 보고 오셨나 보네요. 뭘 보고 지금 오신 것 같은데. 하는 거 보셨나 봐요. 그런가 보네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이트에서도 또. 인사이트 보셨나 보네. 네, 인사이트. 네. 물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트, 네. 하트 보내드리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떡해요? 어떻게요? 왈왈! 뭐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아, 물건님이 강아지가 망둥이 되겠다. 물건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좀 금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금보다 다시- 아름다운 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다시 금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독일도 미국의 금을 맡기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영국이나 뉴욕 쪽에 금을 맡기고 있지만 네. 결코 믿을 수가 없어서 중국 상하이라던가 비서구권 국가로 탈서구하는 움직임들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네.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가 뭐 미국에 있는 그리고 영국에 있는 금을 옮기고 싶어. 근데 금 한 번 옮기려면 뭐 그냥 옮깁니까? 옮기려면 뭐 비행기든 배든 아. 어디다 싣고 가야죠. 운송비가 되네요. 그리고 걔네만 싣고 갈 수 있습니까? 또 군사적으로 누가 또 보호해줘야 되지 아,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인건비. 인건비. 그 전반적으로 운송비라던가 모든 것에 대한 비용이 금은 네. 그냥 내가 사서 보관하는 것 자체가 다 비용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그냥 개인 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음. 심지어 아까 여기 200조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200조, 2000조까지도 그냥 개인 키 하나로 보관이 가능한 게 바로 차세대 안전자산,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이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실제로 JP 모건 같은 경우도 이 가치 저장 수단의 핵심 조건을 총 8개로 나눴는데 그중에서 역사라는 조건만 빼면 비트코인이 나머지 7개에서는 금보다 우세하다라는 평가를 실제로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뭐 금의 역사를 비트코인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 역사를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이야말로 정말 차세대 안전 자산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금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부럽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제 조금의 사람들의 시각과 네. 인식만 바뀌게 된다면 지금 금으로 향하고 있는 이 폭주가 비트코인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좀 금의 움직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네, 드려야겠습니다. 금과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지난주에 CNBC 기사에서는 어. 금하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같이 갈 수 없는 이유라고 네. 하면서 비트코인이 양자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네, 그것도 오늘 네. 이따 이더리움 이야기할 때 아, 진짜요? 있는데 네. 오히려 그 양자학으로 지금 자꾸 암호화폐를 공격하는 그렇죠. 새로운- 수많은 언론들이 있지만 예. 사실 그 양자학을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암호화폐 생태계입니다. 그 양자학을 대비한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네.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오히려 일어나고 있고 음. 기존 금융권들은 이제 양자학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서 뭐 우리 은행 시스템망을 뭐 양자학 기술에 좀 대비할 수 있는 네. 무언가로 바꿉시다라는 움직임이 아예 없거든요. 그쵸.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양자학 시대가 오면 그들이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될 텐데 네. 정작 가장 공격에 취약한 자들은 굉장히 평온한 상태이고 네. 오히려 기술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산업군에서는 더 발빠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제가 추후에 이제 이더리움 소식 전해드릴 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일단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이 나홀로 폭주하고 있지만 그들의 잔치가 곧 우리의 잔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일단은 계속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콜롬비아에서는 연기금의 이슈가 또 주말 사이에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네. 콜롬비아 연기금 쪽에서 뭐 비트코인을 직접 연기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을 열어준 건 아닌데 살짝 노출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상품이 열렸습니다. 2위의 민간 연기금 운용사라고 하는데요. 네. AFP 프로테시온에서 비트코인과 연동된 투자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오, 하고요. 네. 아무한테나 다 살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고 이 투자자의 성향이 위험 선호 성향의 투자자인지가 먼저 확인이 되면은 네. 지금 본인들이 연금 포트폴리오 중심에서 채권, 주식 그리고 여기에 비트코인의 노출까지도 시켜줄 수 있는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연금처럼 굉장히 대규모 그리고 굉장히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라는 인식이 있는 기관의 펀드가 조금씩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차트적인 모습을 놓고 비트코인에 대한 좀 우려의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차트를 봐온 베테랑 트레이더. 네.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이분은 차트쟁이셨어요. 차트쟁이셨는데 아, 네. 이분께서 지금 비트코인의 네. 차트의 모습을 보고 추가 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언지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81,833달러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66,00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기술적인 관점 분석을 나눠주셨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한 건 저희 코마와의 피터 브렌트인 최 기자님께 제가 훈둥이 기자님. 여쭤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비트코인이 93,000달러까지만 반등해 준다면 하락 시나리오는 무효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다만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86,0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그래도 고마웠던 건 고래들의 매집세였는데요. 온체인상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던 그날 고래들과 대형 주소들은 비트코인의 잔고를 늘렸던 게 온체인상에서 체크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저가 매수세로 확인을 해야 될지 한마디로 이게 바닥에 대한 신호일지 이번 한 주 내내 비트코인의 가격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9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갔지만 업계 주요 인사들은 사실 주말 사이에 더 긍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긴 했습니다. 샘슨 모어 같은 경우도 지금 4년 주기 서울이 어쨌든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오메가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슈퍼 사이클의 시작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비트코인 시총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코인이 오르냐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게 네. 금은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금을 봐라. 하다못해 엔비디아, 테슬라를 봐라. 다 시총이 비트코인보다 높은데 얼마나 잘 갑니까? 엄청 잘 연간 가요. 단위로 뭐 100%씩 쭉쭉 오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4년 주기 사이클이 있고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상승폭에 제한이 있다라는 발언들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펑자오 CEO 같은 경우도 핵심적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바이 앤 홀드를 하는 사람이다. 사서 그냥 들고 가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본인도 장기 보유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냥 사서 들고만 가는 이런 아주 일차원적이고 단순한 전략이 가장 잘 먹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이분들의 코멘트 잘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차트 분석해봐야겠죠. 그리고 땅민이님 2,000원 저희 또 슈퍼챗 준방꿀 신나는 노래 감사합니다. 진짜 준방꿀인가 봐요. 리플이 참 잘 안 가는데 리플 좀 이따 이슈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고요. 홍 기자, 네네. 금요일 방송에서 이제 수포자임을 고백하시면서 네네. 그래도 피보나치 수혈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설명하시면서 태도 도미넌스 차트 좀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오늘 좀 어떨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이제 주말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나요? 네. 있었죠. 있었어요? 네, 일본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래요? 네. 알지 못할 것 같은데요. 왜요? 알지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주말에 우리 이렇게 간만에 우리 코벤저스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코벤저스 모여서 이렇게 또 한번 이제 오붓하게 또 놀았거든요. 왜 화면이 안 돌아가죠? 화면이 안 보이는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역시나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코벤저스 간만에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오붓하게 시간을 이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느라고 비트코인 시장이 특이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급할 거 없고 좀 느긋하게 봐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 차트부터 좀 볼 건데, 자,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면 사실 이 90279를 지금 이탈을 해버린 상황에서 이탈을 하기 전에도 그리고 여기 87,000과 88,000달러 사이에서 제가 한 3, 4일 정도는 급하지 말고 여기를 잘 횡명보 드리블을 우리 횡명보 아저씨가 하는지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시나 좀 오르더라도 이 9027구에서 정확히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뭐 바닥을 다졌는지는 이제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우선 이 태도 도미넌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리 또 이런 예고를 제가 해드렸었죠. 이 주황색과 빨강색 선 부근이 6%를 안착 안 해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런데 이 말은 안착해버리면 또다시 이전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고 역시나 그렇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나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쭉 기자가 계속 이제 브리핑을 한 대로 지금 시장 전체가 지금 이 금 또는 은 이런 광물, 전통 자산에 네. 지금 다들 이 시야가 쏠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조명이 우리나라 글로 가 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지금 전부 코스닥. 지금 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이 시장의 어떤 유동성 모든 게 다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자, 항상 제가 또 뭐라 그랬죠? 항상 세상의 이치, 남들이 떠날 때 변곡이 발생할 거고 이때 네. 도전하라라고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지금이죠. 그래서 네. 자, 이 구간이 어딘지를 이제 말씀을 그리고 살펴봐야 되겠죠. 자, 테더 도미넌스가 좀 중요한데 이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이 안 좋은 시나리오로 흘러왔는데 네. 항상 그렇지만 우리 항상 다시 되돌아보면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랬어요. 다 이제 시장 끝났다. 그런데 결국 이럴 때 제가 우리 솔수영 기자의 숙명여대를 항상 이제 보여드리면서 네. 숙명적인 구간이다라고 숙명적으로. 이제 말씀드렸고 네. 쭉 또 어마어마한 또 불장이 왔었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바로 지금 이 음봉이 지금 오늘 음봉은 좀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사실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요 음봉이 바로 지금 나와서 이게 바로 이렇게 쭉 빠져주면 좋겠으나 이 시나리오보다는 지금 한 차례 내일 뭐 양봉과 음봉이 뒤섞이면서 네. 이게 조금 더 테더 도미넌스가 좀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이 물론 여기 지금 6.69 여기까지 상승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 구간 어딘가까지는 한번 테더 도미넌스가 쭉 충분히 상승하고 이 구간과 이 상승했을 어느 구간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제 펼쳐져서 이렇게 빠지는 시나리오. 지금 요거를 우리는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시선들이 시장의 모든 유동성 그 모든 시선들이 이제 코인을 탈코인하고 있는 와중에 네. 그래도 우리 코벤저스는 뭘 했다? 옹기종기 모여서 단합을 했다. 단합을 했다. 자,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 훅 들어와 자꾸.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차트부터 좀 분석을 오늘 좀 다시 해드릴게요. 자, 네. 비트코인 이거 일봉인데 지금 여기서 87,000달러대를 지금 잘 그래도 외줄타기,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좀 아슬하게 지금 이렇게 걸쳐 있죠. 네. 이 말은 충분히 빠질 수 있다. 앞서 테더 도미넌스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반대로 코인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쵸. 코인은 충분히 좀 더 빠질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빠지는 폭이 지금 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가장 엄청 훅 들어왔을 때 테더 도미넌스가 한 이 6.69 여기 하얀색까지 갔을 때는 비트코인이 대략 여기 82,800달러 여기 빨간색 선 제가 또 미리 표기에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빠질 수가 있겠다. 그 테더 도미넌스가 6.69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그러나 그 전에서 마무리가 됐을 때는 네. 이제 어디가 이제 마무리가 어디서 또 다시 변곡이 발생할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 있죠. 자, 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네. 이 원화 차트, 비트코인 원화 차트 보여드릴 건데 네. 사실 지금 또 않을 것 같았지만 다시 이 1억 2천 지금 800만 원대로 지금 왔죠. 그래서 충분히 이 박스를 다시 뚫고 여기 안까지 진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이 박스 하단과 혹은 여기 밑에 1억 2,400만 원까지 최대 일단은 400만 원 정도는 더 빠질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유념하시면 되겠고 네. 그 말은즉슨 1억 2,400만 원이나 혹은 지금 여기 1억 2천 뭐 600만 원 여기 언저리에서는 다시 한번 또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충분히 있다.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원화 차트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요걸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메타 차트 상에서는 역시나 지금 이 매도세와 매수세가 계속 지금 번갈아 되게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설령 여기서 다시 코인이 바로 상승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높은 확률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비트코인 차트에서 88,860달러나 혹은 다시 이 90279가 이제는 저항대로 탈바꿈했겠죠. 왜? 캔들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88,000달러대나 혹은 9만
$279가 반대로 또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르더라도 이 구간 물론 뚫고 안착하면 좋겠지만 네. 이 현재 이 구간에서는 또 저항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래서 시장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빠진다는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또 유의미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를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단기적으로 이러한 시나리오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하나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인데 이 4시간 봉 차트에서는 지금 87,565달러 여기 선이 또 매우 또 중요한 또 그 관전 포인트거든요. 네. 지금 이 4시간 봉인데 지금 이 실시간으로 이 봉이 지금 음봉을 띄고 있죠. 이 봉이 지금 음봉이지만 이게 9시까지거든요. 오늘 9시까지 오후. 네. 이게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렇게 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고 네. 그다음에 오늘 밤 9시 이후로 한 새벽 1시까지는 뭐 네. 다시 음봉이 나오든 뭐 이렇게 횡보라는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봉이 양봉으로만 나온다면은 그리고 내일 오후 1시까지 네. 내일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양봉으로만 마무리된다면 이 구간 하나가 다시 지금 구간의 저점, 즉 변곡점으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저는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지금 요 캔들을 비롯해서 4시간 봉 캔들입니다. 좀 양봉이 좀 나와주는지 요게 좀 되게 좀 단기적으로 좀 중요한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 봉이 가장 우리가 또 우리 훈둥이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대로 양봉 나와주면 좋겠지만 네. 안 나오고 다시 또 이게 87,565를 뚫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테더 도미넌스가 좀 더 다시 한 이틀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6.69%가 될지 아니면 이 밑에가 될지 모르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 맞고 떨어지는 요거에 우리가 숙명적으로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네.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시장 전반을 대응할 수 있는 법을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비트코인 차트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300명 가까운 분의 시청자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 좋아요는 5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좋아요는 한 100개 한번 넘어보고 싶습니다. 좋아요 지금 시청해 주신 분들 조금 귀찮더라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 확인해봤고요. 이더리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주말에 5% 급락했습니다. 현재 2,88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 이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 중에 이 가장 유력한 인물로 뽑힌 게 릭 리더잖아요. 근데 이 릭 리더가 속해 있는 블랙록에서 이더리움의 올해 전망 내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사실 1월 좀 초반에 코인 가격이 올라줘가지고 다 같이 좀 들떠 있었는데 네. 이더리움 한 6% 오르더니 주간 단위로 10% 내려버리고 솔라나도 한 6% 올랐더니 네. 주간 단위 12% 하락하고 그럴 거면 차라리 오르지 말지. 차라리 기대를 오히려, 주지 말지. 네, 기대 주지 말지. 지금 연초 대비해서 조금씩 더 빠지고 있는 우픈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을 향한 월가의 관심과 이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더리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3,000달러 아래까지 뚫고 내려오면서 2,800달러 선까지 가격 되돌림이 나온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랙락이 2026년 테마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안에서 무려 이더리움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코인 시장의 말 그대로 실체가 없이 그냥 코인이라는 무언가가 거래만 됐던 실체 없는 시장으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셨을 텐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블랙락의 이 2026년 전망 보고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코인은 사람들이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금융이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냥 M7이라고 생각하세요. M7이다. 거의 그 정도로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 시점이 바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좀 원년화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락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또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 지난 2년 동안 사람들이 일반 코인을 그냥 현물 시장에서 뭐 업비트, 빗썸에서 사고 팔았던 거래량을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단순히 오늘도 저희 방송하기 전에 우리 훈둥이 기자가 갑자기 저희 모든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분들한테
오늘 이더리움과 갈 거냐, 말 비트코인이 거냐.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를 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작가님한테도 물어보고.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이제 코인은 더 이상 가격 맞추기 게임이 아니다라는 게 제 의견이 아니고 이 블랙락 전망 블랙락이.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더 이상 가격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결제, 정산, 자금 이동 같은 실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기업에 대한 평가로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후기판이 아니라 맞습니다. 진정한 이 기술이 있는 곳이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토큰화 자산의 65%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은데 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는 앞으로도 훨씬 더 확장될 수밖에 없고 이미 표준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의 경쟁자들도 있습니다. 솔라나나 바이낸스의 BNB나 뭐 폴리곤 같은 경쟁자들이 있지만 네. 비중의 차이는 앞으로도 압도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랙락은 실제로 이 비트코인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디지털 골드 그리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나 토큰화 인프라를 중심으로 두 자산이 완벽하게 역할을 분리해서 상품을 설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단순히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고 이 정도에 머물지만 앞으로는 기존 월가, 은행가에서 하던 것들을 전부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뭐 사무 대출이라던가 이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토큰화하는 것들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들 같은 영역들도 토큰 형태로 이더리움 위에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니고 앞으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레이어로서 시장에서의 위치를 견고히 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800달러라는 건 정말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저평가돼 있다.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앵커님께서 앞에서 비트코인 이야기할 때 언급 주셨던 그 양자 컴퓨터 이슈 네. 이더리움 팀이 아예 본격적으로 공식 팀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무슨 팀이냐? 양자에 대응하려는 팀인가요? 맞습니다. 오, 양자 네. 컴퓨터라는 미래 위협을 정면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대응팀을 네.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양자 컴퓨터라는 건 이제 더 이상 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네. 자율주행도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다 자율주행 시대가 온 것처럼 그쵸. 양자 컴퓨터도 지금은 누군가 만들겠지. 언젠가는 상용화 되겠지 하지만 네. 정말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거기에 정말 현실화가 돼 있는 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술 시대의 정말 현실화인 것 같은데 네. 이 언젠가 반드시 온다라는 전제하에 이더리움 팀은 지금부터 아예 대비를 하겠다라고 공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공식 리스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식 리스크로 아예 규정을 해서 포스트 퀀텀 줄여서 PQ 고안을 최우선 전략 과제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양자 컴퓨터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고 불안해하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 아예 전담 내부 팀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한다라고 하고요. 네. 이더리움 연구원 안에서 저스틴 드레이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해당 발표를 소식을 이제 알리면서 이더리움 장기 전략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더리움 팀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부터 거의 뭐 2019년이면은 초기 불장 이후 직후거든요. 그때부터 이 포스트 퀀텀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이제 2026년이 돼서는 그 속도를 확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이 암호학적인 초석을 이더리움 기술팀이 다시 한번 발견해내고 또 상용화시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더리움의 철학 목표는 이겁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암호학적으로 이더리움이 모든 금융 기술과 자산들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앞에서 블랙락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월가와 은행가들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은행 업무들을 이더리움이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양자학에서도 방어가 될 수 있는 기술까지 기반이 된다면 오히려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됐을 때는 엄청난 대체재와 수혜자는 오직 이더리움뿐만
이더리움밖에 이더리움만?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장기 생존이 가능한 이 기술 개발에 이미 이더리움이 착수했다라는 측면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이더리움의 가치를 상당히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양자 시대가 만약에 오면 저번에 쭈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통 금융권이 더 이 보안에 취약하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자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이 못 간다. 이거는 지금 이 시장 내러티브 자체가 못 가니까 거기 껴맞추는 사람들이 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그쵸. 건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자 이야기까지 저희 나눠봤고요. 훈 기자, 네. 이더리움이 알럽 3000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2,800달러대에서 반등이 가능하다고도 하셨는데 네. 지금 상황 어떻죠? 뭐 제대로 잘 반등하지 않았나요? 그래요? 네, 잘 네. 반등했고 뭐 2,800달러 부근까지 제가 충분히 하락을 예고했었고 네. 뭐 사실 뭐 주말 동안 많은 이제 뭐 차트상 올라갔다 내려오는 수많은 변동성이 높은 주말이었지만 네. 훈둥이와 코벤져스는 느긋하게 타코를 먹었다 왔던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네. 자 그러면은 이더리움 우리 좀 전에 우리 쭈기자 우리 쭈공주가 양자를 논하면서 네.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의 휘황찬란한 뭐 미래를 물론 이제 쭈기자가 직접 말한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제 이런 철학이 나오고 있는데 그쵸. 자 그러면 과연 이 이더리움 가격을 논하지 말라. 자 그러면 지금 가격 또한 논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정말 저점인지 아닌지를 또 우리가 판단하고 담아야 되는 그게 이제 자본시장의 순리인 것입니다. 자, 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3,000달러 그리고 저희 아빠 옛날 차 이제 3077 그리고 이제 뭐 2922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야 됐으나 네. 지금 역시나 잘 지켜주었다가 또 이제 깨졌죠. 자, 그래서 또 미리 알려드린 대로 이 구간 가격대 여기 어딘가에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네. 그래서 지금 2,800달러 정확히 이제 좀 더 뚫고 내려와서 여기 2,800달러 여기 위에서 지금 다 반등을 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온 상황에서 이더리움을 매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떠날 때 눌릴 때, 남들 떠날 때 사라. 항상 남들 떠날 때 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리고 변곡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도전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세력특, 자 세력특, 일타 강사, 네, 세력특 뭐예요? 약세 혹은 약해질 때 담는다. 되게 이상적인 아름다운 말을 뿌린다. 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늘 아래는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다. 물론 그쵸. 물리적으로 태양은 하나지만 네. 자,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있으면은 이더리움이 해였다. 근데 벌써 올해 2026년 1월도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또 이 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네. 이 앞서서 제가 종종 보여드렸던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하는 ETH BTC 자, 요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이 사실 이더리움이 정말 강세를 펼쳐내려면 이 주황색 선을 넘어줘야 한다고 했어요. 네. 이걸 넘어주면 사실 저는 이더리움 6,000달러도 봐요. 뭐 터무니없이 10,000달러가 아니라 좀 6,000달러예요. 6,000달러. 그런데 지금 이 차트를 보면 네.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이제 하락 저항을 맞으면서 이 박스 안에서 계속 지금 이게 그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이 지금 원래대로라면은 여기를 좀 이렇게 터치를 해줬었는데 못 터치하고 지금 벌써 이제 작년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지루한 우리 횡명보 아저씨가 되게 지루한 이제 드리블을 좀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동안 지금 이더리움은 그렇게 좀 약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차트적으로 와서 지금 다시 여기 2,848달러, 3달러 구간을 지금 다시 또 밑으로 하향했다가 다시 네. 올라왔는데 앞으로 지금 되게 이더리움이 그럼 어디가 저점이냐 이대로 계속
지루하게 내려갈 거냐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할 거냐를 판가름하는 게 바로 지금 요 파란색 추세선입니다. 네. 요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이더리움이 계속 지금 이렇게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네. 이 파란색 선 위에서 캔들이 놀아주면은 그나마 좀 그래도 우리가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캔들 좀 깨는 순간 다시 어디까지 하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냐면 아직 안 온 요 가격대 있죠. 네. 2,750달러인지 뭐 2,700달러 구간까지. 그래서 2000, 그래서 네. 사실 이 밑에는 이제 또 다시 잡아야 되는데 네. 이 2,700달러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좀 가능성을 내비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설령 이더리움의 밝은 미래를 또 이더리움의 어떤 스테이킹 이슈를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접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양봉이 나온 데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웰커미 분들. 항상 캔들이 음봉일 때 기왕 살 거면 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게 이 자본시장의 이제 수익률도 높을 수 그렇죠. 있고. 쌀 때 싸서 비싸게 팔아야죠. 쌀 때 팔라고 비싸게 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왕이면은 지금 이렇게 양봉이 나온 데서는 지켜보다가 분명히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좀 지루한 횡보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럴 때 2,700달러를 이탈한다는 혹은 2,755달러가 되면은 이런 데서도 이제 좀 담아 보는 겁니다. 네. 네, 물론 더 떨어지면은 그때 제가 또 잡아드릴게요. 그러나 이런 가격대는 또 충분히 반등을 우리가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손익피가 좋은 자리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 이렇게 이미 양봉이 나오는데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려 보셔라. 이게 지금 매매 관점에서는 되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지금 구간에서 바로 이더리움이 쏘고 다시 I love 3000을 하려면 하려면 2,922달러는 최소한 2,900 최소한 네. 안착을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 슈퍼 땅 빛이 아니라 슈퍼 이더리움이 이제 되는 최소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게 2,922달러는 안착해 주어야 된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물론 지금 2,900달러인데 충분히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고 또 비트코인도 역시나 지금 반등을 좀 했잖아요. 네. 오늘 아침부터. 그래서 이 반등세가 충분히 다시 또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섣부르게 매수하는 좀 금물 좀 비추천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차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리플 XRP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1.8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쭈 기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XRP의 가격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로빈후드 예측 시장에서 올해 결국 리플의 가격이 3달러는 돌파해 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12월 31일까지 리플의 가격이 얼마를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2.75달러가 67%로 가장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과반수 이상이 3달러는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5.5달러가 16%로 확률로 놓고 봤을 때는 최저치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가격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급등보다도 점진적으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연말까지 3달러에 대한 돌파 가능성 일단은 크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연초에 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인 지지선이 2달러로 체크가 되는데 주말 사이에 리플의 가격이 1.81달러까지 후퇴하면서 이 심리적 지지선 아래에서 가격이 위치해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슈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었냐면 리플 레저인 XRPL이 이제 리플과 함께 통합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결제라던가 송금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 기술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가 붙어주게 된다면 네트워크 혼잡도도 AI가 알아서 분석을 해주고 수수료라던가 처리 속도를 비교해서 결국 이 송금자들에게, 사용자들에게 훨씬 더 용이하고 편리한 선택권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송금 인프라 결제망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경 간의 결제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그리고 처리 속도도 개선되지만 무엇보다 긍정적일 수 있는 건 금융기관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리플이 점점 단순히 송금 결제 인프라에서 이제는 AI,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올 한 해는 글로벌 결제 안에서의 패러다임도 리플이 충분히 주도하고 이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플 이슈 살펴봤습니다. 훈 기자, 네네네. 금요일 방송에서 웰커미를 위한 맵팩을 보여주고 캡처 타임도 가졌는데 현재 XRP 현황 어떻습니까? 네, 맵팩대로 잘 흘러가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웰커미 분들이 저의 패션 센스를 또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그리고, 패션 좋으시네요. 네. 네. 그리고 XRP 네. 지금 사실 제가 한동안 이 차트상에서 좀 흐릿하게 해놓은 이 주황색 라인 있죠. 앞으로 다시 단기적으로 요거 이제 다시 진하게 지금 실시간으로 해놨어요. 지금 요 선에서 지금 다시 또 막히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오늘 상승세도 이렇게 지금 이 주황색 라인을 다시 또 못 넘고 막히고 있는데 네. 이것이 여기를 넘냐 안 넘냐 빠지냐 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우리 코벤저스 열심히 따라오신 우리 웰커미 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리플이 오르더라도 높은 확률로 여기 2달러 구간에서 저항을 마실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2달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일단은 만약에 이 평단가가 우리 웰커미 분들의 평단가가 제가 미리 잡아놓은 이런 구간이든지 뭐 이런 구간에 돼 있다고 하면은 2달러 구간에서는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것이 매매 관점에서는 낫겠죠. 네. 자, 이렇게 바로 상승했을 때 관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외교단판 우리 서희님께서 제가 점점 잘생겨졌다고 또 칭찬해 주셨는데 맞아요. 네. 자 우리 이 맵팩 차트에 이제부터 서희 라인을 그려 넣겠습니다. 오, 팬 서비스. 빠진다고 하면 네. XRP가 빠진다고 하면 1차 서희 라인 미리 그어 놓은 여기 이 가격대. 네. 2차 강력 서희 라인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여기 구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1.1747달러나 혹은 뭐 여기 1.67 뭐 여기 이렇게 6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구간대 오면 여기는 정말 손익비가 매우 높은 여기는 정말 아름다운 서희 라인입니다. 기회 구간이네요. 서희 그렇죠. 라인. 정말 숙명적으로 이제 서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만약에 오게 되면은 느긋하게 또 도전하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지금 구간에서 바로 가게 되면은 높은 확률로 일단 2달러 구간에서는 또 저항대가 나타날 거니까 이거 유념해 주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 오르건 내리건 절대 벌벌벌 떨 필요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이슈와 차트 현황까지 두 기자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코인레이더 오늘 포착한 코인은 모네로입니다. 모네로. 그리고 물건님이 또 슈퍼챗을 쏴주셨는데 은주 기자님 가셨냐? 여기 계십니다. 모네로. 어떤 네. 이슈가 있죠? 모네로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일 대비 5% 정도 가격 조정이 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얼마 전에 지지난주 기준으로 8년 만에 신고가 돌파 랠리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몇 번 방송에서 이제 다뤄봤었던 다른 다크코인들이랑 좀 계열을 비슷하게 하는 네.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때문에 국내에서는 상장 폐지가 돼 있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17년도 때 빗썸에서 거래를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신 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모네로 지금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던 또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엔지니어링 스캠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비트코인이랑 라이트코인이 탈취가 됐는데 이런 다크코인들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추적이 불가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킹해서 다크코인으로 바꾸면 추적 불가.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대규모 이 스캠 해킹 사태 때 비트코인이랑 라이트코인을 탈취했었던 그 물량이 모네로로 바뀌면서 거래량이 좀 일시적으로 확 많아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꼭 이것 때문에 뭐 신고가를 갔다라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이런 이슈와 함께 거래량이 한번 크게 튀어 올랐었던 적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지캐시 이 관련 종목들의 가격 상승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모네로도 8년 만에 신고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주요 CEX 이 중앙화 거래소에는 대부분
상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은주, 최준 기자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코마오와 함께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요즘 웰커미 여러분이 코마오에 6시 내 코인이라는 별명 붙여주셨는데 매일 저녁 6시 꼭 잊지 말고 코마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